더뉴스 2부 시작합니다. 컷오프를 통과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첫 합동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탄핵 발언과 관련한 공방이 오늘까지 이어지는 등 후보들 사이의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사건에 대한 쌍특검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검 추진 결정표를 준 정의당은 대장동 특검 도입을 강조하면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에는 일단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로 국민 고통이 큰 상황에서 은행들은 돈 잔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 사망자가 3만 3천 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도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안에서만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100조 원을 넘길 거란 추산이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만 6개월에서 4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영유아들에 대한 적극적인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영동 산간 지역에 내일까지 최고 2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폭설 피해가 우려되지만 심각한 가뭄으로 인한 산불 걱정은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던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일제히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는 신성불가침이 아니라면서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했고, 용해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도 권오수 전 회장의 유죄가 인정됐다면서 김 여사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곽상도 전 의원뿐 아니라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도 모두 수사 대상이라면서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비리 의혹의 진상을 밝힐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은 당장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검찰의 소환 조사부터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서 입법 독재의 폭주를 멈추라면서 이재명 살 길 찾겠다고 대혼돈을 노리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듣고 더 정치 풀어드리겠습니다. 검찰에 의한 정치적 자의적 수사가 판을 치고 대통령 자신과 가족만 애가 되는 선택적 법과 원칙을 강요할 뿐입니다. 국민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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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특검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네.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관련해서 반드시 특검을 관철시키겠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은 모르겠지만 해야 한다는 것은 지난주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판결로 분명해진 거죠. 예. 그 판결을 놓고 지금 양당이 서로 아전 인수를 하면서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도대체 무슨 판결이야라고 혼란스럽게 생각하실 거긴 합니다만 거기서 하나 분명해진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주들이 같이 기소가 됐는데 거기서 전주 피고인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전주들이 얼마나 주가 조작에 개입을 했느냐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증거로 판단해 보니까 무죄이다라는 재판부 결론이 난 거죠. 예. 그러니까 1심 재판부 결론이 맞다 그러면은 일단 김건희 여사는 검찰이 불러다가 조사를 해서 공동으로 기소를 해서 그 자리에 피고인으로 앉아 있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유일하게 그 전주들 중에서 안 갔거든요. 검찰도 안 가고 기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주들이 무죄가 될 때 같이 끼어 있든지 아니면은 그 주가 조작의 개입의 정도에 따라서
전주의 개입이 심하면은 유죄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유죄 무죄냐 판단 자체를 받지 않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것이 1심 재판에서 확정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검찰이 소환을 해서 기소를 해서 만약에 개입의 정도가 별거 없었다 그러면은 함께 무죄를 받았을 거고요. 예. 개입의 정도가 심했다 그러면은 유죄가 됐을 거예요. 근데 애시당초에 아예 그런 절차 자체가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은 네. 이게 불멸의 신성 가족,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와이프, 부인이라는 것 때문에 아예 검찰이 손을 못 댄 겁니다. 이제 물론 국힘당 쪽에서는 또 신의원도 예, 예. 앞에 앉은 신의원도 그 얘기 하실 네, 텐데 네. 문재인 정권 검찰이 했지 않느냐 그러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네, 얘기했죠. 그게 문재인 정권이건 윤석열 정권이건 그 이전에 박근혜 정권이건 누구건 간에요. 네. 불멸의 신성 가족입니다. 네. 검찰총장의 와이프, 서울중앙지검장의 와이프, 그걸 떠나서 우리 검찰 검사의 와이프를 턱 불러다 놓고 제대로 수사할 검사는 대한민국에 극히 드뭅니다. 뭐 알겠습니다. 있기야 있겠죠. 예. 특검의 가능성. 그러니까 이런 걸로 반드시 봐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20년 10월 이전과 이후로 시효를 재판부가 나눴잖아요. 네. 그러면은 20년 10월 거에는 시효가 완성됐다고 1심 재판부가 결론을 내렸지만 20년 10월 이후 현재 공소시효가 있는 것은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고요. 2010년 10월이죠. 예. 2010년이죠. 예. 그러면은 이게 또 포괄일제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또 수사에서 판단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될 일입니다. 자,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요. 근데 오늘 주호영 의원이 이제 와서 김건희 특검 주장하는 걸 보면 웃음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 때 철저하게 조사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이게 그때 문재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해서 오늘 법원에서 무죄 받았으면 될 건데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조사를 해야 된다는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선 첫째는 이게 그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동원된 계좌가 157개예요. 네. 91명이 명의의 157개 계좌가 동원됐다. 그 가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른바 명의를 빌려준 사람, 권유받고 투자한 사람, 그러니까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91명인데 90명이 이제 무혐의를 알고 있고 한 명만 김건희 씨만 아무런 결정이 안 내린 상태 검찰이 갖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지금 신경민 전님께서 말씀하신 전주 부분은 이런 91명의 계좌 명의자가 아니라 돈을 많이 빌려서 한 사람 이야기 같고, 두 번째는 1심에서 판결에 이번에 공범격인 주가 조작 선수라는 이모 씨가 만약에 야당이 주장대로 하면 이분이 김건희 씨와 공범이 되는 사람인데 네. 면소 판결,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공소시효 지났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문제가 되더라도 야당 주장대로 하더라도 김건희 씨를 부를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네. 또 하나는 저는 뭐 검찰을 좀 다르게 보는데 예를 들어서 수사를 하다가 추궁할 거리가 나와야 김건희 여사를 부를 것 아닙니까? 예. 적어도 관련자들 입장에서는 코바나 컨텐츠에 김건희 사장하고 우리하고 사실은 한 패를 먹고 했다고 뭘 나와야 되는데 말 한마디 안 나와가지고 추궁거리가 없어서 못 부른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부른다는 이야기 나왔는데 그때 왜 문제가 된 거예요? 제가 보기 이런 거예요. 오히려 불러서 조사한 끝에 별거 없으면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무혐의 할 거야? 라는 검찰 내부 논리에 저는 맞겠다고 보는 편이에요. 오히려. 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당시 검찰 입장에서도 뭐라도 있었으면 분명히 조사했다. 검찰총장 부인이라서 안 부른다. 제가 보면 검찰 논리에 맞잖아요. 이게 검찰 수사진과 수뇌부 간에 이견이 생기면 꼭 몇 달 후에는 언론에 터져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그다음에 검찰 그 기소된 권오수나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수사 과정에서나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김건희 말 한마디가 없습니까? 김건희를 끌고 들어가면, 김건희 사를 끌고 들어가면 검찰총장 부인이 우리하고 공범이었어 내지는 아니면 대통령 영부인이 이런 말을 함직한데도 한마디도 없다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도 유일한 죄는 돈 불려줄게, 예. 돈 늘려줄게 거기에 계좌 맡긴 죄밖에 없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그렇게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야당 박홍근 원내대표 또 용해인 기본소득당
상임 대표는 반드시 김건희 여사 특검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민주당이 일단 정의당을 좀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약간 있긴 합니다만 패스트트랙 있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특검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패스트트랙은 민주당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169석 169석 플러스 우호적인 의석을 다 합해도 180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민주당만 패스트트랙 가자 내 뒤를 따르라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패스트트랙은 어렵고요. 그럼 어떻게 특검을 추진해서 실행할 수 있을까요? 지금 특검을 법안을 가지고 패스트트랙이 아니고 그냥 하게 되면은 이제 법사위라는 장벽이 하나 있고요. 김도 법사위원장이 네, 있잖아요. 마지막에는 이제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특검법을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조금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특검법을 실행을 하는 것은 사실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이 권오수 회장 1심 판결을 놓고 이렇게 여야가 엇갈리고 또 야당 내에 그 의견 일치가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예.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특검법을 통과하는 건 매우 어렵지만 네. 정치적 공세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1심 판결은 지금 신 의원과 제가 주고받는 게 뭐가 좀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로 1심 판결로 조사의 필요성, 수사의 필요성은 분명하게 드러났거든요. 네. 일단 해봐야 결론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대국민 설득이 분명히 해줬고 네. 정의당의 지금 설명도 보면은 패스트트랙은 과다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특검법은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게 바로 그 지난주에 있었던 권오수 회장의 1심 판결 결과에 기인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건 한번 조사와 수사의 필요성이 확실하게 1심 판결로 드러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특검 요건이 불성립한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소환 조사부터 해야 한다. 특검보다도 지금은 그리고 검찰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법사위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고 있는 시대전환 대표 조정훈 의원,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듣고서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일정과 관련돼서는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판단을 갖는 것입니다. 이미 이번 권오수 재판 과정에서 소환 수사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 되었는데도 검찰이 그런 그 수사를 진행할 의사도 없다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때 국회가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진짜로 나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공분과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면 당대표직 내려놓고 대장동 특검하면 깔끔합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은 모든 민생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거기 때문에 정치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아직도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도 이제 검찰의 소환 조사부터 해야 한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은 좀 선을 긋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정미 대표나 조정은 의원이 하는 이야기를 좀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국민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김건희 특검을 이야기하는 민주당의 속내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수사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지겠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대목에 대해서 정의당은 끌려가지 않겠다. 이제 우리가 민주당 이중대 소리 더 이상 안 듣겠다.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취지인데, 자, 그러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은 김건희 여사를 다시 부른다 칩시다. 검찰에서. 그럼 지금까지 나온 모든 걸로 와서는 수사거리 없는데 몇 시간 동안 조사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를 대답하고 나서 무혐의를 한다. 결론을 내린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나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제 말씀은 그 결론밖에 안 내릴 것 같은데 검찰이 수사 사항을 봐서는 그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벌써 이게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예를 들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결혼하기 2년 전이에요. 2년 전. 2010년대 일이잖아 이게. 결혼을 2012년에 했잖아. 2년 전에 처녀 신분으로 기업인 하면서 투자했다는 게 아니 부동산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 한들 어떻게 하겠냐고 이 문제를.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외신에서 어느 나라 야당들이 힘을 합해서 영부인을 결혼하기 전에 사안으로 특별검사를 도입하려고 했다고 칩시다. 이게 어떻게 비치겠냐고. 제가 볼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뭐라 그럴까,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미진하게 했다. 정말 해도 너무한다 정도 되면 국민적 공분이 뻗치겠지만 이 사안은 검찰이 거리가 없어서 못 찾아서 못한 걸 그러니까 특검이 나서서 하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 또한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걸 부인이라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요건이 안 맞는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본다면. 신경민 의원 이 말씀은 그래도 그 조사 대상에 포함이 돼 있고 그래도 불러서 조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중앙지검이라고 쳐봐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그러면 수사진에서 김건희 사모를 불러야 되겠습니다. 총장 사모를 불러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뭐 나온 게 있어? 아니지만 이렇게 너무 국민적인 여론이 들고 이렇게 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 불러서 조사해서 뭐가 없으면 내보내고 무혐의해야 되는데 그걸 결과를 감당할 수 있겠어라고 했던 게 제가 보기에는 검찰 내부에서 오갔던 저는 논쟁 지점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도 불러서 조사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또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 한 명의 예외를 만드는 건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무죄 판결을 두고서 지금 여권에서조차도 비판의 목소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홍준표 시장도 이거 봐주기 수사냐 무능이냐 이렇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래서 검수완박 말이 나온다는 얘기도 했고요. 오늘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50억 클럽 당장 수사 특검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50억 의혹 관련해서 무죄 판결 나온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사건은 여야를 통틀어 가지고 무슨 정파적, 당파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수사와 그리고 이 재판 체계를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가 됐고요. 네. 검찰이 기소 독점주의 또는 수사도 사실은 경찰보다도 훨씬 더 우위에 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의 복점이라고는 하지만 독점적 복점 체제 하에서 수사와 기소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여실하게 보여줬고요. 네. 재판부도 여기서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라고 그러면은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더 자세히 밝혀야 되고 그냥 결론만 소결로 증거 능력, 증명력이 없는 거다라고 할 게 아니고 상세하게 더 밝혀야 되고요. 예.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공소장 변경 요청도 하지 않고 무죄 결론을 내려놓고 그냥 그대로 1심 판결을 내려놓고 나는 판결로 얘기했습니다. 라고 네. 얘기하는 이런 무책임한 재판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뇌물 주는 건 이제 공인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다는 걸 내외에 표명하는 건데 예. 이런 재판 결과는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2심에서까지 유지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지금 정의당에서 얘기하는 게 대장동에서 이 부분을 딱 떼내가지고 50억 클럽은 특검 좀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일면의 타당성이 있어요. 네. 이 특히 50억 클럽 중에서도 지금 곽상도 전 의원만 수사를 받고 더군다나 1심의 결론이 이렇게까지 어처구니 없이 나왔는데 예. 이건 어쩔 수 없이 50억 클럽 전면 수사 착수를 해야 되고요. 이 1심 재판은 2심까지 유지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증거에 대한 판결을 형사재판에서 이렇게 엉터리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네. 법감정과 상식을 넘어서서 법원이 완전히 자의적 판단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홍준표 시장이 요즘 판검사 정예 수호자라기보다는 셀러리맨 같다. 이 봐주기 수사 무능인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아주 혹독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아니죠. 홍준표 시장이 다른 생각 때문에 말씀하셨겠지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네. 맞는 말을 하신 거죠. 예.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가슴이 섬뜩한 게
법률 지식을 갖고 법망을 빠져나가는 배운 사람들이 법률 카르텔 문제, 어떻게 보면 법률 미꾸라지, 법꾸라지라는 그 표현에 대한 이게 강렬한 반발심을 자극하고 네. 이게 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뭐 배운 사람들이 진짜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자본주의 사회적 신뢰라는 걸 다 무너뜨린 결과가 있다는 게 이번 수사와 판결의 핵심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저는 이제 첫째는 인민재판하는 식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 예. 또 하나는 검찰의 무능이냐 아니면 의지 부족이냐는 문제는 좀 따져봐야 될 측면이 있다. 이게 네. 많은 사람들이 검사들이 달라들어서 곽상도 당시 전 의원을 갑자기 수사하게 됐지만 50억 가운데 한 명만 찍어서 했지만 서두르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능력이 안 되는 떨어지는 검사들이 붙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핵심 쟁점 적어도 하나은행이 왜 빠져나갔느냐? 하나은행이든가 아니 그 은행 예. 은행이 왜 콘소시엄에서 빠져나갔느냐? 곽상도 의원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대전제를 예. 검찰 의심을 갖고 덤벼들었지만 그걸 판명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 떨어졌다고 본다면 예. 오히려 저는 검찰 수사 능력 문제가 제 눈에는 더 커 보이는 측면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특검으로 가게 된다면 당연히 뭐 50억 클럽만 네. 그것만 딱 찍어서 하는 게 맞다. 대장적으로 넓히지 말고. 네. 다만 여기에 대해서 현재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건 아니고 뭐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특검과 이렇게 가르마를 탈 필요는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50억 클럽 특검이 어떻게 추진될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20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본격적인 이제 선거전 돌입했는데 후보들이 때 아닌 대통령 탄핵 발언을 놓고서 격돌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에 이어서 안철수 의원의 목소리 차례로 듣고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현재 권력과 새로 나타난 위대 권력이 당 내에서 충돌했을 때 당내 불협화음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 당내 분란이 생겨서 쪼개지고 정말 생각하기도 싫었던 그런 아픈 탄핵이라는 과거가 우리가 있었다. 그걸 마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우려된다 이런 식으로 곡해를 해가지고 없는 말을 자꾸 왜곡하면서 곡해를 하면서 우리 당내에 흠집을 내는 모습 그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인데 그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처럼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다른 저 후보가 되면은 대통령 탄핵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입 밖에 낼 수 있는지 굉장히 의아스럽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은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대통령실은 중립이다라는 것을 왜 확실하게 밝히질 않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생각하죠. 안철수 의원의 선대위원장이죠. 김영호 전 의원의 말을 들어봤고요. 김기현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거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힐 때 당이 깨지고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은 차마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탄핵이라는 사태까지 자초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 표현을 쓰니까 안철수 의원이 탄핵 발언 문제 많다 사과하라고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또 김기현 의원이 반박했습니다. 탈당과 합당 수시로 한 사람이 누구냐 탄핵 주도한 분이 할 말이 아니다라고 또 반박을 했고요. 자 먼저 김기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기현 의원이 저 정도 얘기를 하면은요. 네. 지금 탄핵은 본인이 얘기했고 탈당은 후원회장 입을 통해서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네. 대통령실이 지금까지의 논리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뭐 얘기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어영부영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쁜 아들이 얘기하면은 아무 얘기 안 하고 미운 아들이 얘기하면 별거 아닌데도 드립다 들어가서 두드려 패고 지금 이런 형국인데 네. 저는 여기서 그 행간에 그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뭐 윤심의 사랑은 알겠는데 네. 김기현 의원이 지난번에 컷오프가 될 때 예비 경선에서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겼는지 아니면 졌는지 뭐 그런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압도적으로 못 이겼거나 네. 아니면은 안철수 후보한테 거의 진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성적표를 받아든 게 아닌가 싶어요. 컷오프 때 네. 지금 1, 2, 3, 4위를 발표하지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좀 탈당을 넘어서서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얘기 나오고 문제가 되니까 윤 대통령 탄핵을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어물쩍 넘어가는데 네. 이런 난장판 전대가 없고요.
예. 이런 난장판을 만들어낸 게 과연 왜 그런가? 이건 김기현 후보의 이 비호감 그리고 경쟁력 없음이 여러 번 입증이 된 거고 아마 연설회하고 TV 토론을 통해서 이거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잘못 꿰습니다. 뭐 후보들을 파묻어버리고 집단 린치하고 이러는데 직접 윤 대통령이 가세를 한 격이었잖아요. 예. 이렇게까지 대통령실이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네. 사실 슬쩍슬쩍 하죠. 예. 모르게 하고 알까 봐서 막 굉장히 조심하고 이러는 게 지금까지 청와대의 행태였는데 이건 뭐 그냥 대놓고 개입을 하고 집단 린치에 가세해서 또 한 주먹 하고 뭐 이러는 건 알겠습니다. 정말 이건 잘못된 전당대회고 이게 앞으로 예.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 탄핵 발언, 그러니까 과거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힐 때 당이 깨질 수 있고 탄핵 관련해서 사태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경민 의원께서는 김기현 의원이 좀 몰린 것 아니냐, 딱 투표를 일단 컷오프 투표를 봤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발언 공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몰렸다기보다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우리 지금 핵심 당원들 내지는 고참 당원들의 의구심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그런 발언이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정체성이 문제야. 그리고 대통령 만약에 당 대표가 되면 자기가 대통령 유리하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에 나 유리하는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공천도 자기 사람 할 것 아니냐. 그래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네. 현재 권력 윤석열 대통령과 미래 권력 안철수 대표가 충돌하면 나중 되면 당이 짱 하고 시끄러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자극하는 그런 취지인데 네. 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이제 좀 나중에 문제인데 이 발언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그거 아직 가늠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유세 과정에서 조금 설명들이 되고 당원들이 한쪽 이야기면 양쪽을 두고 판단하는 시간이 2, 3일은 필요할 거예요. 근데 네. 저는 오히려 이 대목인데 그러면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할 말이 없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모든 걸 던져서 서울시장에 도전함으로써 또 함께 공조함으로써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들어냈고 자기는 패배했지만 그래서 정권교체의 분위기로 완전히 일신시켰고 그 여파를 몰아서 출마했고 단일화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냐. 예. 나도 현재 지금 주류에 대해서 그만한 이야기를 할 만한 날 한번 써보고 판단하려는 이야기를 할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 이 대목에서 그러니까 네. 다 당원들 입장에서는 자, 맞아 안철수 대표가 되면 대통령과 또 싸우는 거 아니야? 자기 욕심 차리다가 이 대목 하나 아니지. 안철수 정도면 그 정도로 또 용인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 대목 간의 싸움이 될 거야. 또 하나는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 대표가 되더라도 나는 대통령하고 척지들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이 잘 돼야 윤석열 정부가 잘 돼야 다음에 제 대권 기회도 온다는 사실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공천권도 다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이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발언의 여파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요. 전당대회에 투표권 갖고 있는 선거인단이요. 84만 명으로 크게 늘었는데 지역별로 보면 영남 비율 50% 이상에서 39%로 줄었다고 합니다. 또 20, 30대 청년 비율 높아졌고요.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인데요.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이 당원의 변화 어떻게 보세요? 변화는 뭐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예. 이제 민주당 경험을 보면은 당원이 20, 30만일 때하고 80만, 뭐 90만, 100만일 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80만 이상이 되면은요. 예. 일단 좀 그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래픽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어떻게 변했는지? 굉장히 많이 바뀐 게 예. 확실해요. 예. 그리고 컨트롤이 잘 안 되면서 그 지역 위원장 그러니까 현직 내지는 예. 원외 위원장들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얘기고요. 예. 당원들의 그 생각이 여론조사의 생각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물론 근데 투표율이 문제인데 네. 이 컷오프를 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적극적으로 당에서 여론조사 기관이 전화를 해서 도달한 사람들인데요. 네. 이제 진짜 선거에서는 전당대회에서는 선거인 참여할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원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투표율이 문제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표율이 더 중요하다. 지역과 세대도 예. 중요하지만은 투표율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는 지금 현재로서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기민 전원이 정치 선배로서 정확히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84만 명이면 253개 지역구로 나눠봐요. 그럼 국회의원 내지 당협위원장 하면 3,000명 좀 넘어요. 네. 그러면은 저도 경험해왔습니다. 당원을 개인적으로 500명 내지 1,000명 하는 게 절대 다수. 나머지는 예. 통제를 못해요. 모바일 투표를 하기 때문에 네. 얼굴 한번 못 보고 언론 보도 본 거 보고 그다음에 자기가 수집한 정보로 해서 당원이 판단한다. 대전제. 그래서 이거는 의원 숫자가 별 의미가 없는 선거가 돼버렸다. 예.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지금 자 84만 명인데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될 때 2년 전에 투표율이 당원 투표율이 45%였어요. 아, 그랬습니까? 이번에 그 네. 40%로 치면 33만 명이에요. 아. 40%로 치면 예. 33만 명인데 이 33만 명은 어디에서 누가 투표를 하냐 말이에요. 모바일 투표를 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이 이준석 그룹 네. 천하람, 김용태, 허나, 이기인 이 그룹들이 등장하면서 수도권의 젊은 당원들이 투표할 동의를 많이 얻어서 이 대목이 네. 큰 변수가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당원 구조 변화, 투표율이 가장 중요하다. 두 분 똑같은 말씀 해주셨고요. 특히 신성무 의원께서는 20, 30대 젊은 층이 과연 얼마나 투표할 것인지 수도권에 투표율이 관건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치 출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신경미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강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째, 사망자는 3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YTN 취재진은 규모 7.8의 강진이 일어난 진앙과 가깝고 7.5의 여진이 발생했던 카흐라만 마라슈를 현장 취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튀르키예 카흐라만 마라슈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뒤에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카흐라만 마라슈는 최대 피해 지역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 전체가 말 그대로 폐허와 다름없습니다. 이 곳곳에는 건물 잔해와 이 휜 철골이 쌓여 있습니다. 이 붕괴된 건물터가 아직 형체가 온전한 빌딩보다 많아 보일 정도입니다. 그나마 제 뒤로 보이는 터에는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곳 카흐라만 마라슈에선 어젯밤 7층 아파트 잔해에서 27살 남성을 구출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생존자 가능성이 없어서 이 수색 작업을 멈춘 장소도 이 곳곳에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가 있는 카흐라만 마라슈가 대규모 피해 지역인 만큼 이재민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이재민 상황 어떻습니까? 네, 여러 피해 도시를 다니고 있는데 이곳 카흐라만 마라슈를 포함해서 가는 곳마다 길거리엔 이재민이 가득합니다. 무너진 집터 주변으론 집을 잃은 이재민 발길이 이어집니다. 이 사라진 가족의 구조 소식을 기다리거나 집안 물건 가운데 건질 것은 없는지 조심스럽게 살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공터마다는 임시 거처인 이 텐트촌이 마련된 모습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이 설치한 텐트가 부족한지 이 조악한 간이천으로 만든 곳에서 이 생활하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이 심지어는 의자나 매트리스만 두고 불을 피워 이 생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부와 자원봉사자의 이 구호 물품, 음식 제공에는 긴 줄을 서는 모습도 이제는 일상이 됐습니다. 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사망자는 3만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두 나라 희생자를 합한 숫자입니다. 이 튀르키예에서는 이 사망자 수가 29,6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튀르키예와 국경을 맞댄 시리아에선 최소 3,5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리아의 경우에는 내전으로 정확한 통계 작성이 어려워서 이 실제 사망자는 더 많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유엔은 앞으로 사망자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이미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72시간은 지나갔습니다. 피해 현장에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는 노력은 여전하지만 이 붕괴 잔해 아래 20만 명이 남아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와서 이 상황은 비관적이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튀르키예 카흐라만 마라슈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들어온 소식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튀르키예 지진과 관련해서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서 튀르키예 구호 물품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16일에 우리 군용기로 이진 구호대를 보내고 또 물품을 출발시킬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어왔고요. 의료 인력과 중앙의료원에서 72명 그리고 민간에서는 300여 명을 확보한다고 지시를 했습니다. 또 모금단체와 기업, 종교계 등 구호금을 370억 원 정도 조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조금 전에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튀르키예에 구호 물품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지진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발생한 7.8 규모의 강진의 버금가는 강도의 여진이 또다시 덮쳐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11일 펴낸 새 보고서에서 이번 지진 상황과 관련한 향후 전망을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제시했습니다. 이 중 최악의 시나리오는 규모 7.8과 같거나 더 강한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확률은 1% 정도지만 현재 피해 지역은 물론이고 인접 지역에까지 추가 피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튀르키예에 지진 피해 성금을 빠르면 하루 만에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진 피해 구호를 위한 인도적 지원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 송금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기부 등 증여성 해외 송금 때 한국은행과 외국환은행이 서류를 확인하는 데 3일에서 5일 정도가 걸립니다. 이에 국내 기업 본사가 현지 법인을 통해서 성금을 지원할 때 이런 사전 신고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본사가 튀르키예 정부나 국제기구에 직접 기부금을 지급하면 별도의 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1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600여 명, 2주 전보다는 2,200여 명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6월 27일 이후 33주 만에 최소를 나타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63명으로 8일 연속 200명대를 이어가며 10월 28일 이후 108일 만에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제 하루 숨진 사람은 11명, 누적 사망자는 33,747명입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접종 대상은 만 6개월에서 4세까지의 영유아들로 당일 접종은 오늘 시작됐고 사전 예약을 통한 접종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영유아 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 미국 화이자사의 영유아용 백신으로 8주 간격으로 3번의 기초 접종을 실시합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연령의 영유아 가운데 항암 치료나 면역 억제제 치료를 받는 심각한 면역 저하자나 중증 뇌성마비와 다운 증후군 등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의 영유아들에게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종은 지정 위탁 의료기관 840여 곳에서 실시하고 예진표 작성 등을 위해 보호자나 법정 대리인이 반드시 동행해야 합니다. 골다공증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뼈가 부러진 뒤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은 물론 남성도 50대부터는 골밀도 검사를 받고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이 70대 여성은 지난해 11월 집 화장실에서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급히 병원을 찾아 아래쪽 등뼈가 부러진 걸 확인했는데 동시에 골다공증 진단도 받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자 하니까 못 나오겠더라고요. 움직이면 이 온디 다 부서지는 것 같아가지고 골다공증 4.7이라 하더라고요. 그 4.7은 뭐 어느 정도예요? 하니까 많이 안 좋다는 거예요. 실제로 골다공증은 뼈가 쉽게 부러질 정도가 될 때까지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난 2021년에 113만 명이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는데 4년 전보다 2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50대 이상 여성의 비중이 92%에 이를 정도로 폐경 이후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지만 젊거나 남성이어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골다공증 가족력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또 스테로이드 등 약제의 장기 복용이나 과도한 음주 흡연을 했다면
검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 전 단계인 골감소증 진단이 나왔다면 골절 위험군이라고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아야 합니다. 50세 이상 그 골감소증 환자가 약 48% 정도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높은 거죠. 골다공증 골절 유병률을 비교해 봤을 때 한 1.7배 정도 높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감소증도 좀 방심하지 말고.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다면 골절 방지를 위해 먹는 약이나 주사 등으로 골밀도를 높이는 치료에 집중해야 합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걷기와 계단 오르기 등 뼈에 체중이 실리는 운동을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뼈 조직은 노화로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뼈가 가장 튼튼한 10대와 20대 때 충분한 운동으로 골밀도를 최대한 확보해 놔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더라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운동하는 것이 좋고 비타민 D와 칼슘이 풍부한 음식도 도움이 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 고금리로 인한 국민 고통이 크다며 금융위원회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비공개로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면서 수익이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서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 쓰이는 것이 적합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전달에 비해 하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66.6%로 지난해 12월보다 5.1%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권 등이 모두 하락하면서 수도권은 77.8%에서 75.2%로 2.6%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세입자 미확보가 22%에서 39.6%로 상승했고 기존 주택매각 지연은 56%에서 41.7%로 잔금 대출 미확보는 20%에서 14.6%로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대대적인 전세 사기 단속에 나섰지만 피해자 구제 방안은 여전히 막막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이 역시도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는 이미 사회 문제로 확산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서민, 청년층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자본 갭 투자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피해자 구제 방안은 저금리 대출 확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런데 기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입장에서는 추가 이자를 낼 여력이 없습니다. 경매를 통해 집을 낙찰받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체납된 세금을 떠안아야 합니다. 이 당해세를 내야 되는 건 집주인이 살아있어도 제가 내야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황당하죠. 이게 제가 내야 될 세금도 아닌데. 이런 이유로 정부가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옵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채권 매각 대금을 받아 곧바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사들인 공공기관은 시간을 갖고 원래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경매로 주택을 매수한 뒤에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주택이 있다면 나중에 시장 상황이 회복된 경우에 다시 시장에 매도함으로써 이 사업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세금이 최우선순위로 꼽히는 현재의 채권 추심 순서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야기했는데 정부는 자기 돈은 다 가져가야 되겠다고 해야 되냐? 문제는 어떻게든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공공기관 부채가 이미 심각한데 추가로 떠안는 건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달 임무 궤도에 진입한 다누리가 한 달 동안 시운전을 하면서 찍은 달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달과 가까운 상공에서 표면을 촬영한 사진인데요. 양혜영 기자의 보도로 함께 보시죠. 달에서 가장 거대한 바다이자 세계 최초의 달 착륙선인 루나 9호가 착륙한 지역. 한반도 크기의 약 18배인 폭풍의 바다입니다. 여러 개의 크리에이터가 모여 형성된 레이타 계곡. 그리고 인류 최초로 달 표면 로봇 탐사가 이루어졌던 비의 바다도 생생히 담겼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인 다누리가 보내온 달 표면 사진입니다. 지난달 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시운전을 하면서 찍은 것으로 임무 궤도인 달 상공 100km에서 고해상도 카메라로 촬영한 겁니다. 다누리는 또 한 달 동안 하루 한 번 지구를 촬영한 사진도 보내왔습니다. 다누리가 임무를 수행하는 100km 고도에서 저희가 원하는 촬영 지역을 미리 계산해서 수직으로 찍으면서 과학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 다누리는 한 달 동안의 시운전 과정에서 임무 운영을 위해 태양 전지파는 태양을, 탑재체는 항상 달을 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본체와 탑재체의 성능 점검을 통해 안전성은 물론 데이터 전송이 양호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지난 4일부터 정상 임무 운영에 들어간 다누리는 올해 말까지 6개의 탑재체로 달 자기장 방사선 관측, 우주 인터넷 검증 등 과학기술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혜영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자신을 마음껏 표현하고 싶은 계절 봄이 한층 가까워졌죠. 서울의 한 박물관에 화려한 문양의 맞춤형 드레스들이 걸려 눈길을 끕니다. 앙드레김을 비롯해 최경자와 노라너 같은 1세대 패션 디자이너의 의상 전시회인데 시대를 앞선 패션과 공예의 만남이 돋보입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1956년 나는 불란소 파리에서 돌아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패션쇼를 개최했다. 앙드레 김씨로 말하자면 시인의 유일의 남성 양장 디자이너로서 그의 단골 손님들 간의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1세대 패션 디자이너 최경자, 노라노, 앙드레 김의 의상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60, 70년대 인기가 높았던 노라노의 웨딩 드레스를 비롯해 앙드레 김 패션쇼에 섰던 배우 장동건이 입었던 옷이 눈길을 끕니다. 이번 전시는 특히 섬세한 수궁의 기법을 적용한 디자이너들의 장인 정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최경자의 타이넥 드레스에서 옷감에 촘촘하게 주름을 잡아 입체감을 살린 장식 효과를, 앙드레 김의 화려한 드레스에선 특정한 천을 덧붙인 아프리케 기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비딩을 해서 구슬 장식을 하는 것들, 아니면 저 장식들을 하나하나 다 옷에 덧붙여가지고 만들어내는 어떤 회화적인 느낌들,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른 차원의 장인정신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패션과 공예의 접점을 모색하기 위해 1세대 디자이너 의상협회, 조예령, 문보리, 김계옥 등 현대 섬유 공예 작가들의 작품을 배치했습니다. 서울공예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공예 정신으로 패션의 개성을 살렸던 시대를 기억하고 전통과 현대를 잇는 공예 요소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 초봄처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8.4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다시 예년의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무려 7도가량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현재 내륙은 흐리기만 한 날씨지만 제주도에는 약한 비가,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까지 강원 산간에는 최고 20cm의 폭설이 예상돼 대설주의보가 발령 중이고요. 그 밖에 강원 동해안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 곳곳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3도, 대전도 영하 3도, 광주와 대구는 0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6도, 대전 7도, 부산은 12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과 제주도에 내리는 눈비는 내일 오전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늦은 오후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모레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당분간 예년 수준의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저희가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